안녕하세요. 무드셀러 김동엽입니다. 50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도 이제 50대를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되게 급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이제 50대 접어드신 분들 상당수가 노후가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마음도 급하고 남들은 어떻게 하나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려면 보통 통계나 설문조사 같은 것들 많이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은퇴연구소가 이제 50대들 대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난해 연말에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2020년 은퇴 라이프 트렌드 조사 보고서가 이제 그 결과물로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 50대들이 은퇴 준비 현황 한번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도출된 은퇴 준비 상계명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기까지만 제 역할이고 중요한 내용은 이 조사를 직접 진행해 주신 두 분 자리에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셋 은퇴연구소의 정나라 선임하고 심현정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적분요정 정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무여신 심현정입니다. 지금 이 책자 같은데요. 보기만 봐도 디자인도 이쁘고 네. 내용도 알차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희 책 보시려면 저희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보고서란에 보시면 저희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조사가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네,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에 진행이 됐고요. 전국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196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신 직장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자산 운용에 대한 니즈도 좀 높은 분들을 선택해서 진행을 했던 조사입니다. 저도 이제 보고서 내용을 조금 읽어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통계청이나 이런 데 나오는 보고서보다는 현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지 네. 자산 규모나 소득 규모가 조금 더 높게 나온 거는 눈에 띄더라고요. 50대 직장인들이 은퇴 자산을 운용할 때 어떤 점을 기억해야 될지 세 가지를 꼭 알려주시겠다고. 맞습니다. 네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를 알려주시겠다고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은퇴 자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건데요. 사실 자산 파악이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 재무 설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그다음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생각보다 잘 돼 있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교육이나 강의 나가서 보면 질문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진짜 가진 게 없거나 아니면 네. 그냥 무관심하게 직장만 다닌 거예요.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쓸 자산이 분류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할 겨를이 없으셨던 내가 것 가지고 같아요. 있는 재산 중에 노후를 위해서 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노후 재산에 뭐가 있지라고 하면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50대들은? 저희가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자신의 재무 준비 점수가 몇 점이냐고 물어봤을 때 평균 몇 점 정도 나왔을까요? 평균 한 70점, 80점?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한 60점? 네, 평균 54.4점이 나왔습니다. 꽤 54점, 낮네요. 4점. 네. 낙제점 아닌가 이거? 저한 보통 중간 60점이 중간인데. 60점이 네. 그거인데 보통 사람들이 낙관적인 성향들이 있어서 네, 맞아요. 보통 잘 보면 주고 싶을 법도 한데 운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운전 잘하냐고 물어보면 100명한테 잘한다고 물어보면 그러죠. 7, 80명은 잘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재무여신님 운전 잘하세요? 저 운전 잘하는. 근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 네. 잘하는 거라 네. 실제 운전을 잘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긴 한데 맞아요. 옆 여하튼 사람한테 네. 물어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절반은 잘하고 절반은 못한다고 답해야 되는데 한 70명에서 80명 정도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재무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라는 질문에 54.4점 정도 나왔다는 거는 되게 박하게 평가한 것 그렇죠. 같은데 네. 특히 또- 이게 주관적인 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준비 상황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너가 어떻게 느끼냐는 건데 그 생각보다 점수가 좀 낮게 나온 편이었어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실제 준비가 잘 안 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노후에 바라는 바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있을 것 분모가 같아요. 크면 네, 그렇죠. 점수가 낮아지는 욕망이 거니까. 크면 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그렇죠. 충족이 안 맞아요. 되니까 네. 저는 보기에는
후자일 가능성도 있을 거야. 그래서 저희가 같은데. 네, 이걸 객관적으로 그럼 자산 얼마 정도 어. 있으시면 몇 점을 매기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요. 네, 예. 그랬더니 재밌겠네요. 예. 자산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까지는 평균 한 50점, 55점 5, 이 사이까지 6억이 주세요. 있는데도 네. 50점 이하로 자기를 그렇죠. 평가한다. 네, 만족이 안 되시는 거죠. 근데 통계청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 50대 가계 자산이 5억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네, 좀 어떤 박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중간 정도 가졌지만 스스로 좀 모자라다고 생각을 어디까지는 하시는. 이제 주관적인 네. 평가라는 거죠. 우리 연구소가 이 사람 50점에 이렇게 평가한 게 맞아요. 아니고 주관적인 본인 거죠. 자신이 네. 나 노후 준비 한 50점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5, 6억 이하 자산가들의 그 정도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자산이 늘어날수록 점수가 조금씩 높아지기는 하는데 한 예. 10억 정도 될 때까지는 꾸준히 좀 올라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 되시면 65점 정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10억에서 20억 사이에서 또 슬금슬금 올라서 20억 정도 넘어야 70점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억에 70점이면 진짜 박하긴 박하네요. 100점 줄 것 같은데 네, 70점 주시는 거죠. 그럼 평생 70점 못 넘을 사람.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서나 이 내용 보면 아까 10억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면 네. 10억까지는 재산 규모에 비례해서 이게 쭉 올라가다가 맞아요. 그래프를 보면 좀 올라가죠. 넘어서면서부터는 재산이 크게 늘어나도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경향은 없네요. 이거 네, 보니까 보면 완만해지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급경사를 띄면서 올라가다가 10억을 기점으로 좀 천천히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저희가 뭐 행복도 조사 같은 걸 해봐도 어떤 소득과 행복이 비례해서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이 넘어가면 네, 소득이 늘어도 행복이 별로 안 올라가잖아요. 저희 조사에도 약간 그런 경향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10억까지가 이제 모으면 모을수록 그렇죠.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네. 그게 넘어가면 뭐 그 재산이 조금 증가하는 게 자기의 만족도를 많이 증가하는 크게, 데는 기여를 하지 않는다. 네, 이게 예전에 보니까 제가 좀 유식한 체를 하려면 이 스털링국 역설 혹시 아세요 그거? 이게 네. 1974년인가에 발표된 논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소득이 일정한 시점에 이를 때까지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도가 증가를 하는데 그 수준을 넘어가면 행복 수준의 증가는 이제 좀 미미하다라고 하는 그거랑도 어느 정도 뭐 맞아 들어가는 그렇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대해서 잘 파악하라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되게 보수적인 평가. 그렇죠. 좀 낮게 평가를 하지만 네, 점수가 54.4점. 그렇죠. 50대들은 자기를 54.4점 정도로 노후 준비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 그것 말고 조금 특이한 면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낮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게 음. 어떤 정확한 정보에서 기반한 것이냐라고 하면 또 막상 자신의 은퇴 자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평가는 한데 자기 걸 네. 잘 모르고 그냥 네, 네, 대충 그런 요소도 네, 있는 좀 것 막연하게 같아요. 평가를 하시는 경향이 좀 있지 어. 않았나 싶었던 것이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네.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오히려 불안감이 불안함이 컸을 더 수도 커질 있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뭐 네. 예를 들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적은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자기는 너무 작은 네. 그런 그래서 걸 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 같은 게 상당히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네.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요거를 제안을 드렸던 드린 거죠. 거군요. 네. 예. 그다음에 뭐 보니까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그 종신형 연금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큰 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제 주변에는 종신형 연금 다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50대들은 네. 정말 종신형 연금 좋아한다고 답변을 한 건가요? 이게?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생활비 중에서 어느 정도를 그 종신형 연금으로 이렇게 채우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62.7% 정도는 종신연금으로 채워서 좀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소득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노후 소득이 뭐 100만 원이 필요하면 월 그중에 한 음. 63만 원 정도는 그렇죠. 네. 종신토록 나오는 연금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네, 네. 여기 이거는 그 국민연금에 이런 거 다 포함했을 그렇죠. 때 네. 이야기하는 거죠. 종신형으로 나올 네. 수 있는 모든 뭐 연금 상품을 포함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생활비의 한 60% 정도는 연금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또 연금 들으면 안 들은 이유도 왜 그런지 이게 잘 생각과 모르겠네요. 행동이 좀 다르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선호도를 물은 것에 가깝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기보다는 내가 이걸 좋아한다 안 한다 머릿속으로. 네. 그러니까 하기는 싫은데 네. 실제 살아보면 그런 형태로 나왔으면은
좋겠다. 제가 주로 이제 그렇죠. 많이 이걸 비유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음. 노후 생활비는 우물처럼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계속 그냥 퍼내도 퍼내도 살 계속 수 있는. 오늘 퍼내면 내일 그 또 나오고 안정감이 되게 크잖아요. 맞아요. 그 안정감이 되게 좋은데 우물에 물이 많다고 근데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그날은 도움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뭐 당장 다 꺼내 쓸 수는 없는 형태니까 그런 형태의 자산들을 실질적으로 선호는 한다. 50대가 되면 그 선호도가 지금 조사에서 아쉬운 점이 이제 40대나 뭐 60대는 조사해본 거 비교를 아니고 해본 건 50대만 아니니까. 조사를 해봤으니까 네. 한 60% 정도는 종신토록 나오는 연금 형태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남녀별로도 뭐 차이가 좀 있나요 이게? 특히 여성이 조금 더 종신연금에 대한 선호가 높았는데요. 생활비 중에 정말 100%가 다 종신으로 나오는 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답한 비율을 살펴봤더니 네. 여성은 37.8%였어요. 10명 중에 4명은 난 남자들은 안 100% 그렇죠. 다 종신. 근데 남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한 30% 정도. 좀 더 적었던 거죠.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더 오래 살아서 그런가요 이게?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다. 네, 여기 뭐 음. 정확하게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여성들이 평균 연령이 한 뭐 5년 정도는 더 길잖아요. 그래서 종신토록 보장 받는 것에 대한 니즈가 더 큰 게 아니었을까 네, 하는 생각도 저희도 했습니다. 재밌네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종신형 연금 저도 꽤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제 생활비에 음. 그러니까 기본적 생활비 한 80% 정도는 종신형 연금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마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따가 그렇죠. 알려드릴게요. 네. 이따가 알려주실 건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50대들은 그렇게 답하고 있다는 거 저는 되게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50대들이 연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것 좀 느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이거 말고 첫 번째 주제랑 관련해서 뭐 또 다르게 저한테 해주실 말이나 청자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 저희가 연금을 잘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조사를 해보면 자기 국민연금 얼마 받을지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한 10명 중에 6명 정도 됐고요. 사적연금은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5명 정도였거든요. 반밖에 안 되네요. 네,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불안감이 아무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사적연금은 종류도 다양하고 자기 퇴직연금, DB형 같은 건 바로 조회가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금액을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 한 번쯤 시간을 내서 내가 노후에 뭐 얼마 정도 연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자신의 노후에 대한 자신감도 좀 더 생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 정도인가 안내장을 보내주잖아요. 지금 이 그렇죠. 상태로 당신이 계속 60세까지 꾸준히 납입을 보험료를 하시면, 납입하면 얼마를 받는다라는 게 나오는데 네. 그걸 보는 사람도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그걸 보면 지금 현재 가치 기준으로 얼마를 받는지를 보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가 봐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60세 이후에 받는 금액을 보고 되게 뿌듯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그게 현재 가치로 해보면 많이 낮아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저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재 가치로 보면은 저는 65세 정도에 받는 금액을 현가로 계산해 보면 월 한 140에서 150만 사이 정도를 받는다. 물론 60세까지 꾸준히 냈을 때 그렇다라는 게 나오는데 65세 시점 가치로 보면 그 금액이 200만 원 훨씬 그렇죠. 훌쩍 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65세 시점의 가치인데도 그 금액을 지금 돈 지금의- 지금 지금처럼 돈처럼 생각하고 마음이 되게 뿌듯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내장 보내주는 것만 잘 봐도 맞아요. 뭐 그렇죠. 그럴 1년에 수 한 있을 번 것 정도 같은데, 금액을 확인하시는 그거 한번 것만으로도 확인해 보시고 네. 그거 말고 뭐 자기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나요? 네. 어떤 게? 본인이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서 방문하거나 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연금 포탈에 들어가 보시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까지 전 통합연금 금융기관- 포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몇 번 계속 설명을 음. 해드린 적이 있어서 네. 다들 알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창에서 통합연금 포탈 치시고 들어가시면 네. 그 사이트 연결해서 자기의 모든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니까 혹시 아직도 안 해보신 분 계시면 한번 꼭 해보실 한번,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피지기 자기 자신을 잘 알자.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연금소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이거든요. 연금소득 어렵습니다. 포트폴리오. 네. 두 무슨 분 다? 말인가요? 뭐 네. 연금소득이라는 말은 대충 알겠는데 연금소득을 음.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게 뭐
이건 뭐 주식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하자는 말인가요? 네. 아니면 뭐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은퇴 후에도 저희가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이나 뭐 국민연금 같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의 구조를 만들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나오는 구멍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에서 소득이 하나로 모으면 이제 포트폴리오처럼 분산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게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이게 얘기입니다. 주식 채권 뭐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자는 게 아니고 네, 소득원을 여러 개를 가져가자.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네, 제가 아까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맞아요. 우선은 저는 좀 이 연금소득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뭐 기본적인 원칙 같은 것들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기본 생활비랑 여유 생활비를 나눠서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 생활비 중에서 얼마를 종신연금으로 받고 싶으냐라고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한 100만 원이라고 하면 63만 원 정도, 그러니까 62.7%는 종신연금으로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사실은 63% 정도의 생활비는 내가 노후에 이제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가장 필요한 생활비라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평균적으로 한 63%, 60% 정도는 종신토록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본 생활비로 구성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생활비로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종신연금 같은 경우는 한번 가입했을 때 해지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조금 시기를 조정하거나 받는 기간을 조정하거나 또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금 자유롭게 이 입출금이 가능한 그런 곳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연금소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신형 연금하고 다른 뭐 투자 상품 간에 일정한 비율을 나눠 가지고 네. 조합을 해서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아까 63% 정도는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들이 원하기로 했으면 네네네. 그거는 이제 연금 간에 또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그렇죠. 네. 구성을 국민연금도 있을 수 있고 네. 그 외에 종신토록 나오는 다른 상품을 포함해서 한 60% 정도는 구성을 해놓고 저희 네. 종신형 연금과 관련해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종신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에 가서 종신형 연금의 일시납 종신형 연금의 네. 보험료를 물어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자기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수명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일시금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충당할 수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종신형 연금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거는 이미 수명표가 반영이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예를 들면 대리사들이 계산을 그래서 해준 거니까. 내가 뭐 네. 은퇴 소득이 한 60%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월 100만 원 정도를 받으려면 일시금으로 지금 시점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일시납 보험회사군요. 종신형 연금 가치를 딱 물어봤을 때 현재 시점의 금리랑 수명을 다 반영해서 그만큼을 들고 있으면 내가 그 돈을 네.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걸 알고 있으면 자기가 노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방법이다. 근데 이제 그만큼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 알잖아요. 근데 자기가 준비된 자산이 그만큼 안 될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자기가 계획을 세워볼 수 있고 그렇죠. 만약에 그만큼을 또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네. 그 보험회사의 종신형 연금이 대부분 이제 금리형 상품이 많으니까 지금 금리 수준에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는 또 아무리 변하는 노력해도 거고. 지금 금리 수준 가지고 그만큼을 만들 수가 없는 사람 같으면 약간의 리스크 테이킹을 다 할 필요가 네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액 상품이나 아니 다른 투자형 상품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논지를 이제 써 있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이건 일리가 있네요. 나름 일리가 있다. 네.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하튼 네. 전체적으로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연금하고 투자 자산 간의 균형도 맞추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들 해주셨는데, 뭐 이거 연금과 관련돼서 뭐 또 다른 이야기 전해 주실거나 뭐 이런 거. 네, 우선 사실 연금형 소득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공적연금,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사적연금일 텐데요. 사적연금이라고 하면 뭐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그다음에 연금보험 등을 의미하는데 네.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쉽게 연금화가 가능한 상품이라는 것이 네. 특징이죠. 연금 개시하면 바로 자동으로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언제 개시할지 정도만 선택을 하면 저희가 그 연금이 이제 자동으로 나오니까 편하고, 또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금화로 오래 받을 때에 세제 혜택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연금화해서 받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한 것이 되고, 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도 유리하죠. 그러니까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 일반적인 연금 상품 통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 이외에 다른 뭐 금융 상품을 활용해서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인컴형 상품이라는 말을 아마 저희 또 방송에서도 어려운 좀 말 나왔습니다. 네. 인컴 맞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인컴이라는 게 소득이잖아요. 네. 이게 자산에서 월세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을 인컴형 자산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런 수익형 부동산, 채권, 배당주, 리츠 이러한 상품들을 보유하고 계시면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배당주를 가입해서 배당주를 사가지고 이제 배당 나오는 달 맞아요. 채우는 경우도 조합을 있는데, 리츠 해서. 같은 경우도 캐나다 리츠인가는 제가 보니까 캐나다 리츠는 매달 배당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딱 설계를 할 그래서 수가 뭐 있겠네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런 투자 방법들, 우리 글로벌하게 투자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부동산을 통해서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소개해 주시죠.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해서 저희가 소득 흐름을 만든다면 사실 딱 생각나는 게 하나잖아요. 바로 주택연금인데요. 네, 그렇죠. 주택연금은 종신까지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을 보장을 받으면서 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그 50대 직장인 가계의 자산의 63.9% 정도가 주택이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60% 이상이 주택에 돈이 묶여 있으니까 당연히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들, 금융자산이 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만으로는 사실 노후를 살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라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활용하려는 의사가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설문에서 9억 원 그래. 이하 주택 보유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55% 정도는 가입 의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절반 과거에 좀 넘는 비해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으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은 현금이 다 떨어지면 집만 남는데 어쩔 수 없는 게 맞아요. 같아요. 네,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죠.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들어보니까 50대 주택이 63.9%? 네. 라고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한 7, 80% 정도 된다고 부동산이 알고 있는데, 이건 네. 주택만 해서 그런 건가요? 네, 주택만. 네, 그럼- 부동산을 포함하면 70% 가까이 올라갑니다. 72%. 72% 정도? 네. 하여튼 한국은 70% 이상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그렇죠. 거네요. 이거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하튼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살펴봤던 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좀 알아라. 그렇죠. 네.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근거 없는 그러니까 이 불안함을 만드는 근거는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자기 그 자신을 직시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가 맞습니다. 연금은 하나로 잘 안 되니까 포트폴리오를 여러 가지로 짜라. 짜가지고 소득이 나올 수 자기가 있게. 원하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네, 세 번째는 제로금리에 대비하는 자산운용을 하라입니다. 제로금리 실감 납니다 요즘은. 네, 요새 진짜 이게 왔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사실은 이제 직장인 가계의 72% 가까 가계 자산의 72%가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금융자산은 임차보증금 포함하면 한 25.4% 정도 되는데,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저희 조사에서 그 금융자산에서도 41%가 예적금이나 저축성 보험 같은 조금 수익성이 낮은 자산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이미 돈이 많이 묶여 있는데 예적금이나 저축성 보험처럼 안전하지만 좀 수익성은 낮은 자산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향후에 자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적어지고, 네. 또 최근에 여러분이 이제 직접 경험하고 계신 것처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서둘러서 각국에서 금리를 내리고 이제 돈을 풀고 있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이제 안 좋고 시중 금리가 낮아졌을 때 예적금이나 이제 뭐 보험 저축성 보험에서 나오는 수익이 더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예적금 이자 수익에 노후 생활비를 의존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은 가용 생활비가 더 줄어들어서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까지 올 수 있는 지경에 이르거든요. 금융자산 자체가 별로 없는 데다가 그중에 절반 가까이를 또 예적금으로 또 묶여있기 그렇죠.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지고 금리에 노출되는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네. 우리는 금리가 2에서 1% 떨어지면 1%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2% 예금에 1억을 맡겨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절반 되는 거네요. 네. 200만 원 연이자 받다가 음. 1% 떨어지면 100만 원은 받는 거의 또 거거든요. 세금 떼고. 네.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생활비 규모로 갑자기 훅 반으로 줄일 수 있느냐 반으로 쉽지 줄이는 않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네. 은퇴자분들한테 특히나 고민스러운 부분일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제 특이한 점이 실제 초저금리가 되면 은퇴 자산을 노후 자산을 아니면 이런 것들을 금융 자산을 다른 데로 막 이동하겠다는 답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제 이렇게 초저금리가 돼서 더 금리가 더 떨어지게 되면 예적금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32% 정도는 그 예적금으로 운영하던 자산을 주식이나 펀드 같은 조금 투자 상품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네. 답을 했고요. 3명 중에 1명은 주식 펀드로 가겠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29% 조금 더 적긴 하지만 그것도 10명 중에 3명 정도죠. 네. 29%는 부동산과 같은 이제 실물 자산에 투자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10명 중 6명 정도는 계속 초저금리 상태에서는 예적금을 고수하기보다는 다른 투자 상품 또는 조금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이동하려는 조금 의지가 있으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경의 조사라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조사하면 부동산으로 많이 가겠다는 나올 것 사람보다는 그렇죠. 예적금 투자 상품? 투자로 상품으로 하겠다는 가겠다는 사람이 상품들이 훨씬 조금 더 높게 나올 늘어날 수도 수도 있을 있을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여하튼 그때 당시 12월 당시만 해도 미국 유럽 쪽이 막 그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가느니 뭐 이런 이야기 막 맞아요. 많았을 텐데 네. 좀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코로나 사태 코로나로. 오면서 다시 또 뭐 세계 미국이나 각국이. 유럽 금리 같은 게 거의 제로에 그렇죠. 가깝게 갔기 때문에 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답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실제 그럴까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면 뭐 동학 개미 운동 뭐 이런 이야기 하듯이 맞아요. 투자 자산으로 많이 이동하는 모습들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각국에서 이제 빅컷이라고 해서 금리를 이제 극도로 많이 그렇죠. 이제 하락을 시키다 속도로.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더 자산이 많이 이동해 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면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면서 일면 조금 걱정도 되는 게 네, 맞아요. 이게 너무 공격적으로 가는 게 꼭 좋은 건가라는 생각을 가끔은 들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막 많이 사람들 샀다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좀 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투자에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 손가락을 쳐다봐요. 이거 뭐냐 그러면 내가 찍었더니 올라가네? 이 경험이 두세 번 정도 가면 뭐가 생기냐면 황금 손가락 증후군에 걸려요. 내가 찍는 종목은 다 올라가, 내가 찍는 것들은 다 괜찮아. 그러다가 한번 크게 그러면 네. 이제 작은 성공을 했는데 정작 큰 성공을 거둬야 될 타이밍에 뭐 남의 돈 빌려오고 뭐 레버리지 동원해서 투자하다가 그쵸. 한 자꾸 번은 투자금이 커지다가 네. 한 번에 크게 당하는 수가 있어서 이거 좀 평정심을 어느 정도 또 네, 유지하는 맞아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보다 작은 성공이 큰 실패의 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흉이 되죠. 역전은 그래서 또 좀 의미가 있네요. 투자라는 것들은 네. 항상 리스크를 짊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냉철한 이제 머리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네. 그렇다고 너무 이런 저금리 상황에 너무 소심해질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또 과도하게 부채까지 맞아요. 짊어지면서 투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또 라떼는 뭐 이런, 조심스러운 조언을 한번 네. 그런 말씀을 한번 해보는 드리고 걸로. 투자할 때 네.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 간단히 전해는 드리고요. 네. 그러면 제로금리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 나눈 것과 비슷한 건데요.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투자 자산 비중을 조금 늘려갈 필요가 있다. 기존에 저희가 너무 안전 자산 위주로 또 안전한 그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안전 자산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투자 자산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금 무드셀라님 계속 강조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 투자를 하면서도 위험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면서 투자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위험을 관리한다고 하면 인컴이 아까 인컴 말씀하셨는데 인컴 나오는 금융자산이나 또는 글로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 배당 같은 경우 이제 인컴형 수익이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배당주의 가격이 조금 하락하더라도 이미 받은 인컴 배당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하락해도 그렇게 손실이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위험을 관리하실 수 있고, 글로벌 분산 투자 같은 경우는 좁은 한국 시장을 넘어서, 그리고 또 이제 이미 저성장 저금리가 보편화된 선진국을 넘어서 다양한 투자와 발전 환경을 가진 나라에 투자를 함으로써 조금 위험을 분산하고 또 새로운 수익을 추구한다라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네. 기대가 수익이 보이면 그 뒤에 어떤 리스크를 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자기 자신 또는 안 되는 거래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 가게에 갔을 때 질문을 하잖아요. 제일 멍청한 질문이 뭐냐면 이 과일 맛있어요? 하는 질문이 제일 멍청한 질문이거든요. 과일 가게 주인은 뭐라 그쵸. 그래요? 무조건 맛있다고 맛있다고 하죠. 이야기할 가능성이 네. 특이한 경우 아니면 다 100%입니다. 그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금융상품 살 때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 상품 수익률 괜찮아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수익의 원천은 뭐냐?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리스크를 가져가는지에 맞아요.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제로금리 시대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 사전에 좀 꼼꼼히 그런 건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 옆에서 수익 났다고 따라 따라 들은 샀다가는 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요. 증시 격언 중에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스님이 객장에 나타나면 끝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기 네, 엄마 다양한 아니구나. 네. 다양한 버전도 있고요. 할아버지 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네. 좀 저희 시장의 남의 흐름에 막 너무 부안해동하실 필요 맞아요. 없이 네. 자기 자산 관리는 좀 자기가 책임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음. 특히 제로금리 시대에는 그런 부분 좀 더 많이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이 50대 분들이 약간 투자에 대해 좀 모순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모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투자 성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는 한 80% 정도가 나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한다, 추구한다라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해외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냐라고 물어보면 한 4분의 1 정도, 26% 정도는 관심이 또 있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나의 금융 지식은 그럼 어떤 편이냐라고 물어보면 내 금융 지식이 좀 부족하다, 모자라다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70%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설문 응답하신 분들은 자기 네. 자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네,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네. 이 해외 투자를 안 하시는 이유도 잘 모르고 어려워서 못한다라고 대답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보수적이긴 한데 금융 지식이 낮아서 잘 보수적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내 어떤 성향을 잘 파악하고 정확하게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야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러운 느낌이 몰라서 있었습니다. 못하는 건지 네. 자기 자신을 정말 이게 정확하게 좋아서 그런 건지. 진단해서 그렇게 하는 네. 건지에 대한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렵다. 네, 그렇죠. 투자를 80%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네. 해외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 4분의 1 네. 옛날보다 진짜 많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 어려웠잖아요. 물리적으로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런 해외 주식 직구가 가능해진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으시지 않나. 아까 제가 얘기 못 드렸는데 예적금 지금 왜 예적금 투자하세요? 왜 예적금을 가지고 계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제일 많이 응답한 게 원금 손실 위험 없으니까 좋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응답이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어서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네네. 대안은 없고. 그렇죠. 네. 아직 대안을 못 찾았을 뿐 대안이 그쵸.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실 생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잘 모르겠고. 여기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네. 마땅한 투자 대안은
제가 어떤 건지 압니다. 네, 저위험 고수익이죠. 원금은 세상에 절대 없는, 손해 네. 보지 않고 수익은 많이 나는 그런 상품을 주변에 찾아보면 맞아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에 대한 건 리스크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위험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위험이라는 말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용어 데인저하다는 생각하고 훨씬 가깝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안 좋고 데인저러스하다, 위험하다. 말 그대로 불이 나거나 네. 사고가 나거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그 하는데 나쁜 면만을 표현하는 그쵸. 단어가 위험인데 사실 리스크는 중립적인 용어잖아요. 그렇죠. 리스크는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나쁜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변동에 가까운 개념인데 불확실성 네. 그러니까 그쵸? 일종의 불확실성이죠. 어디로 네. 튈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좋은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이거를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으면 항상 현재에 머무를 수는 있지만 좋은 쪽으로도 가기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스크를 가끔 어디서 가서 이야기할 때는 위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위기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위험과 기회가 위태로움과 네. 기회 요인이 같이 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쪽을 잘 관리해서 어느 기회 요인 쪽으로 좀 더 많이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는 것들이 리스크 관리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진 시대에 살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당장에 그렇게 크게 막 올라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맞아요. 테이킹한 투자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리스크의 안 좋은 쪽 면도 있지만 좋은 쪽 면하고 같이 균형 감각 있게 쳐다보는 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적분여정님하고 재무여수님 모시고 이제 지난해 연말에 진행됐던 50대들 직장인들 대상으로 진행했던 이제 자산관리 관련된 노후 준비 관련된 설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줬었는데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알자, 두 번째 연금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제로금리 시대에 투자에 대한 생각들 갖자라는 세 가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거 이야기 나눠주신다 두 분 참여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운받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해 다음 주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